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선 임종윤입니다.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매출이 62조, 영업이익이 7.7조로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른바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거보다 매출은 1조 원 정도가 적게 나왔고 이익은 5천억 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작년 3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계속 꺾였던 상황이었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수출 전체로 시야를 좀 확대해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WTO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무역 10대국 중에서 우리의 수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무역 거래 비중이 높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유독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직설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요. 우리 수출 얘기, 성장률에 미칠 영향들, 그다음에 어쨌든 이 여파 가장 큰 게 대외적인 부분, 특히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한 얘기도 오늘 모신 세 분 패널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문. 네, 반갑습니다. 왼쪽으로 가톨릭대 양준석 교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도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저희가 리포트가 아니라 저희 취재기자 연결을 해서 좀 그 삼성전자 실적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요. 따끈따끈합니다. 정윤영 기자 연결이 됐습니다. 정 기자, 삼성전자 실적 일단 어느 정도 수치로 나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62조 원,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9%, 영업이익은 56.1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 대비 매출은 10.46%, 영업이익은 16.67% 증가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것입니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실적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잠정 실적이라 사업 부문별 정확한 세부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것은 역시 반도체 업황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기 때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번 3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3조 원 초중반 정도로 예상됩니다. 스마트폰 사업부는 갤럭시 노트 10 출시와 함께 중가 모델 라인업 강화로 수익성이 개선됐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영업이익은 2조 원 초반 정도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디스플레이 부문은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LCD 패널 수요는 약세를 보이지만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중소형 OLED 패널 수요가 증가하며 이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분기 삼성전자 실적은 모바일과 디스플레이의 선전, 그리고 반도체 가격 하락 진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실적 전망의 열쇠는 역시 반도체가 쥐고 있습니다. 일부 전망대로 내년에 반도체 가격이 다시 반등할 경우 삼성전자 전체 실적은 바닥을 통과하고 다시 본격적인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예, 정윤영 기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오늘 모신 세 분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잠정치 얘기를 쭉 들으셨을 겁니다. 좀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짧게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죠. 우리 최 고문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단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동량이 3% 정도 오른 모습이 보였고요. 결국 스마트폰의 호조로 인해서 디스플레이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애플이 일회성 비용 영업의 수익이 들어왔던 것까지 감안하면은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의 이제 반도체계의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과거에 65조를 하면 15조에서 17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수익성 개선은 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남겨놓고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3분기 꼭지 때 정점 때 보니까 매출이 65조 4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17조 5천억 원대니까 그렇죠. 대비하면 사실은 수치상으로는 좀 그렇긴 하지만 특히 영업이익이 많이 줄긴 했어도 매출은 그래도 좀 조금씩 올라가네요.
예, 지금 저 물량은 늘어난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과거 수준과 비슷했다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그 영업이익도 올랐을 텐데. 그쵸.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1년, 2년 전에 가격이 요게 오히려 그 당시에 가격이 좀 이례적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낮아진 거는 사실이지만은 네네네. 그렇지만 또 작년, 재작년 가격을 보면은 이때 뭐 아마존 같은 아주 대형 IT 기업들이 큰 뭐 서버팜 같은 거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좀 빨리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가 오히려 이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맞습니다. 봐야지 그때 가격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모바일을 선전하는 것이 다행이다. 반도체는 삼성전자 여전히 부진하지만. 예,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들려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재고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뭐 12주치, 많을 때 뭐 15주치 쌓였던 것이 뭐 요즘엔 한 5주, 6주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재고 감소가 됐다는 것들이 그나마 긍정적일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기가 이제 반도체 바닥을 확인한 것인가, 3분기 실적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예. 당분간 좀 이 디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 연말까지는 확인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잠정치 발표 때는 분야별로, 그러니까 섹터별로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가전, 그다음에 모바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정치 때 그렇게 나오고요. 제가 좀 확정치 나온 거 지난 2분기까지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정평론가 말씀하셨던 반도체 쪽 보면은 매출이 16조, 2분기 16조였고요. 1분기 때 14조였고요. 영업이익이 2분기 때 3조였고 1분기 때 4조였으니까 이게 3분기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걸 봐야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바닥을 찍고 좀 뭔가 반등하는 포인트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현재 잠정치만 가지고는 거기까지 우리가 보기 좀 이른 것 같은데 그 반도체 지난 9월 수출 실적을 보면은 반도체 상황이 여전히 아직도 30% 이상 감소하는 걸 보면 반도체는 아직 뭐 이렇게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기에는 우리 정평론의 말씀처럼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출 전체로 보면은 9월 달에 우리가 마이너스 11.7%가 빠졌는데요. 반도체를 빼면 5.3%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아직도 큰 이 실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데 내년이 괜찮아요. 지금 보면요. 내년에 보면은 인텔하고 AMD에서 차세대 CPU 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어떤 해냐면요. 휴대폰에 쓰이는 D램이 사실상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아마 465억 기가바이트인데 내년에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D램의 그 용량이 거기에 거의 육박하는 숫자로 갑니다. 그러면 이 뭐 클라우드나 5세대 5G 그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양으로 보면 이게 가격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10월 달 가격을 한번 보셔야 돼요. 10월 달에 이제 분기별 가격을 계약을 하거든요. 반도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하고 그리고 이제 수급 물량들을 이제 조정하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내년 괜찮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자로만 보고 수요가 다시 재창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반도체가 끌어주는 우리나라 경제 조금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거죠. 예, 수출 얘기는 잠시 후에 좀 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수출 감소폭이 계속 10%대, 많을 때는 13.8%까지 나오니까 뭐 아직은 두 자릿수일 때가 많아서 올 들어 9월 달까지만 보더라도요. 아직 뭐 수출이 조금 뭔가 반등 포인트를 찾고 있다는 얘기는 좀 이른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다른 분야들이 비교적 괜찮다 이 말씀이시네요. 9월 달이 얼마나 극적이었냐면요. 9월 20일까지 통관 기준으로 보는 때 마이너스 20%였어요. 근데 이제 뭐 추석도 있고 그래서 그랬지만 결국은 9월 달이 어떻게 끝났냐면요. 1일 수출액으로는 최고치를 쳤어요. 20억 달러 넘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살아나는 기운이 보고요. 사실 9월이라는 게 2017년도에는 한 달에 559억을 달성하는 한 달치 최대치가 갔었고요. 2018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치가 역대 최고였고 그래서 9월이 굉장히 분기점인데 이번에도 좋은 숫자는 일단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수출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가 이건 평가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이 또 다르실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반도체랑 이 삼성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평론가님이 휴대폰 얘기를 하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갤럭시 폴드 얘기거든요. 평가가
비교적 괜찮다라는 얘기들 자꾸 들려와서 그럼 이게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느냐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폴드 때문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폴드 그 외국에서 좀 그 괜찮은 그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은 예. 또 아직까지는 너무 약하다는 평가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지금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매력이 느낄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 대부분의 평가자들은 아직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아직도 이게 얼만큼 내구성이 있을지가 불확실하니까 폴드 살려면은 조금 좀 기다려야 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early adopter들은 이제 뭐 사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폴드보다는 조금 더 중가나 뭐 저가가 좀 더 일단은 더 잘 나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삼성전자가 그 공식적으로 낸 그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은 A 시리즈 이게 2분기 때 얘기입니다. 2분기 때 그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 쪽이 매출이 25조 8천억, 영업이익 1.5조 났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 프리미엄 제품 판매는 줄었는데 A 시리즈라고 그러더군요. 중저가 제품. 그쪽은 또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삼성이 예전에는 프리미엄 쪽으로만 가다가 이제는 전략을 좀 더 폭넓게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의 마지막 남은 공장도 철수를 한다라는 이제 거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게 해외 사업을 접는다는 게 아니라 아마도 베트남 쪽, 뭐 인도네시아, 미얀마 쪽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게 중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뭐 파이니 뭐니 중국산을 쓰기 때문에 거기 있어도 뭐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지가 않고요. 인건비가 요즘에 중국도 월 거의 한 100만 원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의 저가 휴대폰 제조도 안 돼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건데 그 핵심은 뭐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투트랙인 거죠. 중저가에도 굉장히 삼성전자가 뭐 이쪽에도 힘을 쏟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스마트폰은 모바일로 나가는 것과 별도로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어떤 느낌 같은 게 뭐냐면 예. 우선은 정통적인 다수설과 원론은 우리 최영호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확 풀린다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기대감도 크고 뭐고 그래서 예. 어떤 이례적인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라든가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실적을 기대치를 해가지고 이 주가가 뭐 적정하냐 안 하냐 평가를 할 때 요즘 뭐 3분기, 4분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내년 쪽에 밸류에이션을 지금 땡겨 쓰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미 뭐 주가 많이 빠졌다고 느끼실 거예요. 5만 5천 원 대비 뭐 지금 4만 8천 원이. 근데 현재 실적으로 한다면 거의 4만 원 초반, 3만 원대 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안 빠지는 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내년에 희망을 땡겨 와가지고 지금 주가를 설명하고는 있습니다. 원래 근데 그렇잖아요, 주가라는 거. 근데 요번에 좀 굉장히 과도해요. 너무- 완전 땡겨 쓰는 너무 게 옛날 앞에 걸 땡긴다 앞에 이거군요. 것들을 땡겨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는 다 좋은데 이런 행태들이 좀 나올 때 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변수가 종종 터지더라고요. 즉 가령 뭐 연말에 우리가 원치 않은 뭐 수요 쪽에서의 큰 균열이라든가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된다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대한 반도체 전망은 글쎄요 뭐 굉장히 좀 밝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 스마트폰 얘기를 하셨는데 5G 폰이 지금 사실 삼성하고 저 LG 두 군데서만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예. 올해 이제 1%의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5G가. 근데 내년에 15%까지 지금 확대될 거라고 좀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그 전 세계 전 세계죠. 이거 뭐 삼성은 다 전 세계로 얘기하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잘하시면 내년도에 스포츠 이벤트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쿄올림픽 예, 그리고 거기가 5G를 하기 때문에 그 15%라는 숫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땡겨서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는 다 거기에 맞춰서 뭐 퀄리피케이션 보고 지금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예. 뭐 반영돼 글쎄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회의적인 것은 그 내년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지금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5G로 전환을 할까? 이 5G로 넘어가려면은 국가나 그 통신 회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강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투자가 따라줄지 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할 겁니다. 올림픽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그냥 적극적으로 나설지 그게 좀 의심이 되네요. 그것도 뭐 일리 있는 말씀이죠.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꼭 살펴봐야 될 변수가 바로 이제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또는 이제 뭐 삼성전자 비롯한 이제 우리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을 것이냐, 또 그게 실제로 이제 가시화되고 있느냐, 뭐 생산 차질 같은 이런 것들일 텐데 이 얘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평론가님 네. 보시기에는 일단 정부에서 내는 통계상으로는 지난 9월 수출 때도 그랬고 그때도 이제 그 부분을 정부가 특별히 좀 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설명을 하긴 하던데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 이렇게 일단 나와요. 그게 너무 없어서 이게 좀 긴장이 될 정도입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우려가 컸던가?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보통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한번 복수를 할 때 굉장히 뭐 앞뒤를 뭐 잰다 이런 우리가 그런 우려 굉장히 많이 치밀하고 치밀하다, 꼼꼼하게, 예, 꼼꼼하다 한다고 하죠. 뭐 그런 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했는데 일단 7월, 8월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에 뭐 구체적으로 타격이 나온 것은 없고 오히려 일본 쪽에서는 내수 시장, 특히 이제 소비 시장에는 굉장히 숙박과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뭐 확연한 타격을 우리가 관광을 안 가니까. 안 가서 줬던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초에 나왔던 경제보복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관광재라든가 또 불화수소라든가 예. 뭐 폴리이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일본이 수출을 허가를 했어요. 뭐 세 건 한 건을 허가를 했는데 또 이것도 이례적인 게 한 번 허가를 일본이 내줄 때 한 6개월치 물량을 털어내 버렸거든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즉 건수로는 뭐 한 건, 세 건. 그러니까 자기는 규제를 하지만 자신의 자국의 일본 기업도 챙겨야 되니까 물량 털을 때 확 털어라라고 해서 그것도 맞는 당초에 얘기네요. 우리가 7월에 걱정했을 때는 10월에 일본이 우리 반도체 공장 뭐 세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도 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런 우려도 없고 그 지금 제가 드는 걱정은 이렇게 일본이 흐지부진가 이렇게 뭐 아무런 대비가 없었나 이제 그 정도로 현재 7월 8월까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좀 과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사실 언론이 한 것도 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일본이 보였던 전례를 봤을 때는 일본이 되게 세게 우리를 괴롭힐 거다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상은 또 예. 근데 이제 긴장을 풀어서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네, 그거는 뭐 봐야 전적으로 됩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이양 저 교수님, 지금 예. 아무래도 그 원래 원인은 우리 그 강제 노동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해서 이제 그 이런 전략을 썼던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장기적인 그 반도체 우리가 억압하겠다 그런 해석은 좀 과도했던 것 같고요. 그 우리가 그 강제 노동 그 보상에 대한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나라에 좀 움직이기를 원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하도 안 움직이고 오히려 잘못하면은 위안부 문제까지 그와 비슷하게 좀 외교적인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후퇴한 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요즘에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되게 애쓰 많이 쓰거든요. 그런 점도 상당히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일이면요. 네.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이에 일본의 수출이 마이너스 9.4%가 떨어집니다. 근데 한국에 수출하는 건 마이너스 8.4%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평균보다 더 낮게 왔고요. 예.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건 마이너스 4.1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로 따지면 일본이 2배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삼성전자 뭐 실적이나 반도체나 뭐 관련해서 혹시 더 뭐 코멘트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더 듣고 아니면 이제 수출 얘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네. 뭐 아니, 저는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갖고 지금 사실 반도체 업계 있잖아요. 네. M&A가 무짐지게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규모가 벌써 9월달에 찼고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M&A가 2015년도, 16년도에 무지무지하게 반도체 업계에서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2017년, 18년도에 대호황이 쫓아왔거든요. 예. 반도체 업계에.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런 데서 다 이런 거에 대비해서 지금 뭐 이 데이터 센터의 설비들을 굉장히 1월부터 3월 사이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놔서 지금은 조금 더 이 예.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 정책들이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는 이따가 저희가 어쨌든 끝부분에 가서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최 박사님한테 좀 더 자세히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 올 들어서 반도체 수출이 작년 대비 안 좋죠. 근데 계속 한 80억 전후 정도 달러, 80억 달러 정도 반도체 수출이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작년에 한참 좋을 때에 비하면은 많이 모자라긴 합니다만
그 이하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보면은 꾸준한 어떤 흐름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그래서 랜드 플래시 가격이 현재 3개월간 좀 더 이상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과연 이게 바닥인가, 랜드 가격이 바닥인가 이 부분은 솔직히 예. 뭐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3개월 동안 버텨주니까 예. 수출도 마치 지금 바닥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 저게 이제 3.93, 4.11인데 저대로 올라가기를 이제 희망해야죠. 9월달 네. 수치를 제가 어제 전문가한테 들어서 물어보니까 저거보다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어서요. 단가 하락 문제도 일단은 어느 정도 뭐 L자형 정도 바닥을 기고 있다 정도로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 같고요. 저는 또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린다고 그러면 그 반도체 작년까지 반도체 굉장히 치중돼 있던 거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데가 좀 부족했던 게 올 들어서 보면은 아까 우리 정평론 위원장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수자폰 쪽에서 좀 반등해주고 가전 쪽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가 참 삼성전자는 상당히 참 좋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스마트폰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삼성전자에서 제일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데가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가 같이 올라가줍니다. 자기 걸 갖다 쓰니까 OLED 쓰고 이러니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또 가전 상품이 그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금년은 괜찮게 되는 것 같아요. LG도 가전을 위주로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LG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의외로 되게 좋게 나왔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더군요. 뭐 물론 지금 저희가 뭐 섣불리 여기서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그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잘 견뎌내고 있다라는 정도는 분명히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 얘기를 조금 이제 시야를 넓혀 보겠습니다. 9월 수출 가지고 보면은 11.7% 전년 동기 대비 떨어졌고요. 10개월째 감소세고. 근데 제가 좀 통계를 보면서 좀 눈에 들었던 거는 물량으로 보면은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거는 하루 평균 수출액이 석 달 만에 2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도 있고 누적으로 보면 올 들어 9월까지 1% 수준이긴 한데 수출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등등등. 수출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현재 우리 수출을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 교수님부터 먼저 좀 말씀해 예, 저희 주시죠. 지금 물량으로 봐서는 뭐 우리가 뭐 괜찮게 한다고 해도 하도 가격 단가들이 내려가 가지고서 문제가 되는 걸로 이제 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거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세계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그 수출하고 있는 물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위 커머디티죠. 물자와 비슷한 거거든요. 반도체도 역시 메모리 칩은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는 저 세계 그 경기에 영향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옛날서부터 얘기했지만은 조금 더 부가가치가 많은 좀 독점력이 있는 그런 산업으로 좀 넘어가야지 우리가 이런 가격 변화에 영향을 좀 덜 받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있을지는 좀 계속 의문점입니다. 뭐 이건 뭐 우리가 20년 동안 지금 맞아요. 직면했는 문제니까요. 우리나라 그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선진국의 기업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률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더군요. 그 수익성이 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그 대신 반도체 같이 예. 그냥 어떻게 가격이 갑자기 대박이 떨어졌다면 또 그냥 달라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플럭츄에이션이 큰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예, 수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에? 일단 저는 좀 우려가 많습니다. 이제 앞서 어제 저녁에 LG전자 실적 잘 나왔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와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는 좀 기대감 이런 좀 전망은 했는데 우리가 4월에요 경상수지가 당시 6억 달러 이상 적자가 나면서 뭐 맞아요. 빨간불이 커졌고 그때도 우리가 이 시대 예. 했었는데요. 이제 경상수지는 완전히 돌아왔는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우리의 진짜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상품 수지 부분인데요. 수출도 9개월 연속 감소세지만 상품 수지 아직도 흑자는 맞습니다만 흑자 폭이 굉장히 빠르게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 7월 때도 60억 달러 정도, 61억 달러 정도여서 너무나 줄었다 이렇게 했는데 8월에 더 줄었어요. 8월에 47억 달러예요. 8월에 상품 47억 달러하고 지금 9월, 10월 봐야 되는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이제 30억 달러 혹은 뭐 10억 달러대까지로 떨어지게 돼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상품 수지 적자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우려까지가 나올 경우에는 그럼요. 예. 이게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수출로 달러 벌어들이는 나라잖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근데 상품 수지에서 채 10억 달러도 못 번다? 내지는 적자가 나온다. 이게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출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절대 낙관도 불가하고 오히려 지금 걱정이 큰 그렇죠. 이 정도의 상품 수지
뭐 47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정평론가님 말 맞다나 WTO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견제 통계가 마침 또 며칠 전에 나왔죠.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10대 무역국 중에서 이제 우리의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들으면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교역 뭐 축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파가 우리한테 가장 타격이 컸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실 중국의 총수출이 우리나라 총수출하고 완전히 동조화돼 있었는데 그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이 뭐 수출하는데 중간재의 제품들을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 중국이 막 늘어나면은 우리도 굉장히 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도 다 뭐 주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빠진 줄 알았더니 중국은 오히려 늘었어요. 예.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벌써 산업 고도화를 하고 이제 자국 내에서 일단은 그 뭐 소재들 부품 자체에 조달하는 것들이 이제 생태계가 완성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9월 달 걸로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추정이 올해가 6천억 달러, 작년에 6천억 달러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5,5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정철준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작년에는 700억 달러 정도의 흑자가 났는데 3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우리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체 상품 전체 경상수지 흑자가 상품 수지죠. 네. 상품 수지만 하는 거죠? 네. 예, 예. 근데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중국에서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21% 빠지고 미국 예. 뭐 2.2% 빠졌는데 그러면서 또 좋은 현상도 나왔어요. CIS 국가에 40%가 늘어요. EU에 10%가 늘었습니다. 중남미에 10.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변화하는 그런 이 뭐 고통인가요? 뭐 어떤 하여튼 이 우리가 이 저변을 넓혀가고 외연을 확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9월 달엔 반기는 숫자고요. 거기다가 뭐 놀랍게 2차 전지, 바이오, 헬스, 예. 자동차, 무선 통신 뭐 이런 데가 지금 갑자기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예. 품목의 다변화도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5대 수출 비중이 43%고요. 5대 국가의 이 비중이 59%, 60%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이 편중된 이런 수출 구조에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민간 기업들의 지금 노력들이 조금씩 이제 결실을 거두는 그런 모습들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더 말씀을 좀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이제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물론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 비중이 줄었다 하지만 작년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6.7%인가요? 거의 17%였습니다. 4분의 1을 더 넘긴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줄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 사실 굉장히 큰 거고 지금 우리 9월 달에만 우리가 중국 수출 감소율이 21.8%나 됐고요. 중간재 수출이 우리가 중국에 한 70% 된다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에는 너무 빨리 급격하게 줄니까 좀 이게 좀 걱정스럽네요. 글쎄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상당히 중국만 본다면 상당히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하면서 이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다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예. 지금 민감하게 우리가 지금 빨리 움직일 수가 있다면은 지금 우리의 수출이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기지들이 그 생산 기지들이 중국에서 뭐 베트남으로 또는 멕시코로 옮긴다면은 우리 수출도 역시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정부도 빨리 움직여야 되고 기업들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언제든지 좀 그 쇼크를 받아야지 움직이거든요. 선제적이질 못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보여주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지역도 조금 다변화되고 그 다음에 또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좀 보이고 있다면은 그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지금 그 정부 같은 데서 예. 뒷받침해주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 회의심이 가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중국이 가장 큰 파트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중국에만 생각하니까 다른 데서 이제 그 생산 그 서플라이 체인이 움직이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좀 생각하네요. 저는 이제 그 양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꺼내고 싶은 게
대기업은 사실은 아까 삼성전자 사례를 네. 드신 것처럼 사실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정보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근데 중소기업들이 과연 그럴 수 있냐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지난번에 일본의 무보복 조치 이후에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소재, 장비, 부품 국산화 정책.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을 키우겠다 이런 정책들인데 이게 우리가 정부 정책이라는 걸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단기성으로 약간 부음처럼 이렇게 훅 하고 그냥 말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을 살리지 않고서는 사실 대기업만으로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도 보세요? 일단은 이제 최초의 그 계획이 나왔던 5년 내에 이제 한다. 그것은 이제 좀 굉장히 큰 꿈이었었고요. 예. 적어도 한 10년, 15년 정도의 중장기 플랜이 필요할 것 같고 내년부터는 거의 2조 원 이상의 본 예산에 이제 부품, 소재, 장비 국산화가 이제 아예 네. 상설화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일본의 이 경제 보복은 이제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이번에 한 2개월 정도 타격이 없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고. 안심할 수가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펼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대기업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또 안 됩니다. 아,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생을 또 이끌 수가 그렇죠.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정도 판을 펼치고 실제 상생하는 거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뭐 더 잘 알겠죠. 어떻게 둘이 케미컬로 네. 결합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판을 깔아주는데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의 위기 상황이 그런 식으로 좀 구조적인 문제를 뭔가 좀 이렇게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그게 수출 대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게 네. 지금 정부가 여기서 일단 돈은 많이 이제 던지기로 했지만은 근본적인 구조조정이나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 근본적이고 구조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노동시장의 융통성 유연성 제거, 문제, 예. 그다음에 또 규제 개혁,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 뭐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뭐 먼저 정권들이 다 5년씩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또 이게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마찰이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게 그 손을 아예 대기를 싫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일단 돈 던져보자. 돈을 던져보고 일단 규제 샌드박스까지 만들어서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은 일단 규제 샌드박스가 2년 내지 4년에 끝난 다음에는 또 이게 어떻게 변화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돈을 많이 넣어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뭐 랩에서 실험실에서 개발했다고 해도 이거 우리가 진짜 상업화 시킬 수 있을까? 글쎄요. 그거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증명되진 않은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수출에 관해서 좀 좁혀보면요. 정부에서 할 일은 FTA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영역을 하는 거고요. 사실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게 나중에 가면 WTO에 또 다 걸리잖아요. ISDS까지 예.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FTA의 확장, 경제 영토 확장.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부터 이렇게 FTA를 많이 한 게 지금 와서 이렇게 효자 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지금 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중국은 수출이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대중국은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거의 행간은 뭐냐면 중국이 경기가 개선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난다. 아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 넓은 나라와 더 넓은 지역가에 이 판을 깔아주는 게 정부에서 지금 수출에 관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네. 이제 그리고 민간인한테 좀 자율적인 것들을 놔두면요. 알아서 다 개발하고 수요 생산 다 자기들이 수요 창출하고 생산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 그런 걸 좀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장률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결국 뭐 우리 수출에 우리 경제의 뭐 한 60% 이상이 수출에서 나오는 거니까 수출을 제가 좀 앞에서 쭉 향후 전망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국감 자리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 2.4%인데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했고 이주열 총재도 2.2% 어렵다는 얘기도 이미 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2.1% 내년에 2.3% 전망을 했고요. LG경제연구원은 반대로 올해 2.0% 내년에 1.8%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나라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1.6% 성장을 할 것이라는 식으로 더 안 좋게 본 전망도 있고요. 앞에서 쭉 우리가 수출, 뭐 삼성전자 실적과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내년 성장률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 교수님 먼저 좀 볼까요? 그 먼저 금년 수출에 대해 금년 그 성장률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상반기 성장률은 벌써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 2.0 성장률을 하려면은 작년 하반기 정도로 성장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벌써 이제 3, 4분기가 이제 지나갔는데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 그런데 작년보다 진짜 잘했는지는 좀 상당히 의심이 가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4분기에 아주 그냥 잘 되지 않는다면은 2.0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하도 수출에 반도체가 중요하고 또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우리의 경제 43, 46%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예, 참 안타깝긴 한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반도체 비중이 참 너무 높네요. 예, 우리 정평론가님은 성장률 얘기는 어떻게 좀 요즘에 보고 계세요? 올해는 저는 2자를 보기 힘들지 않을까. 예, 2%는 같은 생각이시네요? 예, 깨질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양 교수님과 거의 같은 생각이고요. 특히 마지막 변수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게 좀 안 좋아도 인플레이션이 좀 나오면 통계상으로 이제 막판에 끌어올리는 뭐 그런 형국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지금 인플레도 거의 안 나오고 물가가, 있는데 인플레가 아니고 좋진 않죠. 뭐 디플레 우려가 있는 나올 그런 판이니까. 상황이어서 뭐 극적 타협 정도가 미중 무역 분쟁의 극적 타협이 10월 내에 나온다. 뭐 그렇다면은 정말 12월에 한번 불꽃 뭐 툴을 던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조금 이따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 합성도 얘기하겠지만은 그럴 가능성도 나와 보여서 일단 올해는 저는 한 1.9, 1.8 이 정도를 보고 있는데 내년은요.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2020년 11월 대선, 네. 미국의 대선인 거죠. 예. 결과적으로 미국이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 그러니까 이건 세금 깎아주는 거 외에 정말 연준을 압박해서 돈 한 번 더 찍어내는 뭐 그 정도 급으로 한번 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2분기 미국 이후에는. 경제만 좋아지면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세상이 이제 그렇지가 않죠. 우리 2017년을 돌아보면은 미국도 좋아졌지만 그게 이제 다 되거든요. 일종의 2017년에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나오기 말씀이시군요. 때문에 전 내년에는 한 2.1% 이상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미국에서 지금 그렇게 반격이 나올지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 측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잡고 있는데 민주당의 제일 목표는 아마도 트럼프 재선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겠다. 그러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예. 대규모 확장 재정 정책을 해주진 않을 것 같고 연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 그렇게 내릴 때 효력이 있을까? 이것도 지금 이제 의문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파웰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오히려 들어주면은 트럼프가 더 문제를 일으킬 거다. 그런 지금 생각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연준의 가장 중요한 통계 실업률을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연준 자체에서도 지금 굳이 금리를 내려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압력을 넣어가지고선 크게 금리를 줄일 거다. 지금 현재 추세 보고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해보죠. 왜냐하면 사실은 고용 상황은 뭐 상당히 지난번에도 뭐 좋게 나와서 그래서 뭐 걱정스러운 부분이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 제조업이나 이런 일부 지표 보면 또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연준 얘기하면 조금 다시 여쭤보고요. 성장률 얘기에 대한 걸 우리 최 박사님 말씀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제 숫자별로 좀 비교하겠습니다. 국내 소비는 거의 비슷하게 0.3% 정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 올해 1.2%인데 한 3.5%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말한 2.3%에는 그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가 올해 마이너스 9.8이었는데 그게 5%대로 늘어난다는 저희가 가정하에 올해보다는 나은 내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2.3%를 지금 해놨고요. 거기에는 이 큰 가정이 하나가 있죠.
지금 현재 얘기하는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완화가 되면서 그렇죠. 수출이 늘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조업에서 심리 개선이 돼서 설비 투자를 많이 가야 된다는 큰 가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만 설비 투자가 내년에 플러스로 들어선다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망한 그 배경에 지금 그 부분이 있는 거군요. 미중 무역 갈등의 완화.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해결되면은 분명히 지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2017년도 9월 달이 우리가 정점으로 봤으면 지금 딱 2년간 24개월. 24개월이죠. 예. 9월까지 하면. 예, 그러면 우리나라 49개월 순환설에 가면 딱 바닥을 칠 때가 됐다. 그러면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올라가려면 사실 올해가 잘해야 됩니다. 올해 1%대 해놓고서 내년에 2%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힘이 들어도 너무 힘이 그렇죠. 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4분기 하여튼 우리가 선방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데 대외 상황에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다른 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WTO에서 나온 걸 보면은 이제 그 9월 1일 날 나왔던데요. 그 글로벌 교역이 올해 한 1.2% 정도밖에 안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6개월 전인 4월 달 전망에는 이제 3.6%였으니까 그보다 절반 이하로 훅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올해 교역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거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8, 9월 두 달 연속 PMI 지수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 이제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미국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우리만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또 고용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일부 국가들,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갈 정도로 좀 성장률이 상당히 좀 좋지 않고, 소매, 판매, 뭐 기업 심리 다 안 좋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를테면 연준이 뭐 어떻게 정책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그렇고,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좀 세 분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정포님과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림에서 실업률 나오고 있어서 이제 실업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실업률 자체가 3.8 밑으로 이제 3.5까지 지금 온 거의 완전 고용입니다. 저게 이제 그렇죠. 뭐 저 정도라고 한다. 미국이라는 시장을 감안하면. 근데 저것을 저 통계를 보고 거의 웬만한 월가의 투자자들 10명이면 9명 이상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그동안의 금융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 언제 정점을 찍고 떨어지느냐. 그때 가장 이 추세와 소위 말하는 설득력이 높은 게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이 가장 좋았을 때, 즉 고용이 정점을 찍었을 때가 꼭지다. 그러니까 주시장이 그때부터 이제 급락과 폭락을 늘 시작했다라고 해서 요번에 나왔던 저 3.5%라는 실업률을 굉장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거는 이제 실은 이제 다운턴하는, 이제 경기가 변곡으로 해서 떨어지는 큰 신호를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국 지표 중에서는. 근데 전날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 350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전날이 마지막에 이제 시세 분출이라는 거죠. 하고 뭐 그동안에 통계이긴 하지만 뭐 달라질 수가 있지만 역대 항상 90년대, 80년대 왔을 때 보면 고용이 저렇게 최고로 좋았을 때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예. 저것을 또 하나의 다운턴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 지표가 지금 확연하게 지금 안 좋거든요. 이게 미스매치잖아요. 예, 고용은 맞아요. 좋은데 제조업은 먼저 꺾였다라는 이제 예. 저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경제도 이제는 수명을, 그러니까 좋은 호시절은 다 됐다, 이제 다 가고 있다라는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 고용이 좋게 나온 게 오히려 역으로 네, 작용한다, 이제 이 끝났다, 말씀. 할 것만큼 다 했다라는 쪽으로 저는 바라보고 예, 우리 양 교수님요. 글쎄요, 저는 그 내년에 그 경기 둔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좀 해석은 조금 다른데요. 네. 지금 실업률은 3.5로 나왔지만은 고용률을 보면은 고용률이 지금 거의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전 2008년 그 수준을 지금 거의 돌아갔어요. 2008년에 그 고용률, 그러니까 성인 인구 분의 취업자가 70.89%였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70.73%였으니까 그러니까 고용은 상당히 좋은 상태고, 지금 미국을 예. 지탱해 주는 게 지금 소비거든요. 그리고 제조업은 GDP의 비중으로 본다면 미국에서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도를 정책을 잘 운영하면은 미국 그 경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 기승전 트럼프군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도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왜 투자가 떨어지느냐, 왜 비즈니스 스펜딩이 떨어졌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가장 그 위에서 나오는 게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미중 무역 전쟁이지만 미국 무역 전쟁은 주로 트럼프가 리드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둔화로 들어간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 실수 그걸로 들어갈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렇게 그 미국 경제가 밝지는 않다고 보긴 하는데 예. 그 해석은 좀 틀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확실성에 이제 우리 정평론가님 말씀대로 상수가 돼버렸다.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또 어떤 핸들링을 하는 쪽이 바로 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파월 의장이 이제 양 교수님 말씀으로 뭔가 독립성 얘기를 했다고 그런다는 얘기는 결국은 트럼프의 저런 정책적 불확실성 부분을 연준에서 어떻게든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뭐 하여튼 그 금리 인하를 지금 하려는 게 메시지인데 자기는 그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자기네 판단에 따라서 그렇죠. 지표에 의해서 한다 그러고 사실 연준에서 종합 성적표를 낼 때 지금 사실 경제 성장률을 높였어요. 2.0에서 2.1로 미국을. 올해요? 예, 올해 거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진짜로 혼조된 이 지표들이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PMI 구매자 관리 지수 그게요 ISM에서 구매자 협회에서 나온 게 있고요. 마켓에서 나오는 마켓 ISS 마켓이라는 ISM 있고 마켓 PMI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ISM은 1950년부터 한 거고요. 마켓은 2007년부터 한 건데 사실 GDP 성장률하고 동조율이 마켓 PMI가 75%로 훨씬 더 높아요. 실물을 이거를 반응을 못한다고 반영을 못한다고 해서 여기에 좀 비난이 있고요. 사실 PMI 할 때요 이게 계량된 숫자가 아니고 전화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 담당하는 사람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 답이 틀릴 수 있다 그런 뭐 얘기도 있는데요. 마켓 PMI에 보면요 5개월 내에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제조업에서. 그리고 뭐 ISM PMI도 사실 뭐 지난달에 서비스업이 56.4가 나왔는데 55가 넘으면 무지무지가 확장적인 이 호경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혼조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 지표만 보고 지금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용 뭐 하고 여기 하나를 더 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금리 인하를 가니까 그게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결렬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참.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가 내년 대선 때문에 사실 경제를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쭉 올릴 거고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인프라 투자는 사실 트럼프 안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옛날부터 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회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슨 뭐 이 비용이 들더라도 일단은 가장 경제가 좋아지는 고점에서 선거를 치르려는 생각을 갖고 그럼 있죠. 뭐 짧게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세요. 시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경제가 약간 신기루 속에 빠져 있다라고 보는 초점 중에 하나가요. 정말 이렇게 화랑이라면 요즘에 미국 출장 갔다 온 분들 다 그래요. 고용이 너무 좋다. 막 사람들이 다 들떠서 열심히 일한다. 근데 정말 그게 진짜 성장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했었어야죠. 당연히 그러면서 2017년에 약속했던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2018년에 한 번 올리고 나니까 그야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이유가 10월 말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다. 과연 그때 미국 증시가 버틸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보는 약간 이상한 점은 항상 안 좋을 때 나오는 국면이 뭐냐면요. 투자자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나쁜 경제 지표를 원해요. 네. 왜? 나쁜 경제 지표가 나와야 나와야지.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극단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금리 그건 뭔가 크게 잘못됐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성장이라면 금리 올리고 약간 주춤하지만 또 성장하고 금리 올리고 또 성장하고 이게 제대로 된 원론 진짜 성장인데
금리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동결만 해봐요. 제가 봤을 때 미국 증시 못 버팁니다. 이게 뭔가 숨겨둔 큰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예. 네. 예, 제가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그 미국에서 IT 버블이 끝난 다음에는 계속 어떻게 좀 이상하게 월간은 나쁜 뉴스 나올수록 좋아하는 그런 추세가 좀 있습니다. 배드 뉴스, 굿 뉴스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 그 연준에서도 최소한도 말로는 우리는 그 증권 시장에는 전혀 신경 안 쓴다. 우리는 오직 실물 경제에만 신경 쓰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래도 완전히 그냥 실물 경제에만 신경을 쓸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그린 풋이나 뭐 버니키 풋이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번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연준 내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연준에서 그 금리를 올려야 될 거냐 내려야 될 거냐를 봤을 때 뭐 두 사람은 강력하게 내려야 된다. 두 사람은 강력하게 올려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뭐 나름대로 중간에서 그냥 뭐 놀고 있었는데요. 그런 걸 본다면은 지금 금리를 이번에 0.25 내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릴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만약 내린다면은 월가에 따라간다고 보지 실물 경제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동결인데 그럼 이맹커가 이거 내기를 좀 이 성사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동결할 것 같고. 저도 동결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동결이냐 뭐 인하냐보다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기에는 사실 저도 뭐 그렇다 보면 동결 쪽 입장이긴 한데 제 생각은.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정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월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뭐 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또 오르고 결국 이제 계속 거품이 더 켜켜이 쌓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따른 피해는 과연 또 누가 보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생겨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말에 짐 로저스를 만나서 하루 종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두 번째 자랑이십니다. 네. 근데 그때 짐 로저스가 한 얘기가 2020년과 2022년에 경제 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겪어본 경제 위기 중에 제일로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갖고 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장 전문가 한 분한테 들은 거로는 글로벌 연기금들이 부동산 자산을 대규모로 좀 매각하고 있다는 네.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또 아까 우리 정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 좋기 전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부동산 자산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나빠지고 이러면은 그 손실이 커지는 버블이 부분들이니까 가니까, 버블이 또 지금 많이 끼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계속 오늘 정평론가님 덕분에 시장 얘기를 오랜만에 좀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우리 시청자분께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 또 요즘에 우리가 해외 투자 또 미국 투자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는 것들도 좀 너무 공격적인 부분들은 좀 자제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뭐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 3분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드릴 질문은 저희가 앞서 쭉 다뤄봤던 이런 다양한 얘기들, 뭐 삼성전자 실적, 수출 얘기, 미국의 보호무역 얘기, 연준 얘기까지 저희가 좀 다뤄왔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냐라는 부분인데 뭐 아주 구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한 포인트를 딱 잡아서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정평원님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LG전자 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선 이제 한국의 뭐 대기업들의 수준 또 위기 때 뭐 수준이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선전했다. 뭐 이거 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고 향후 이런 점을 바탕으로 본다면 정부 정책은 이미 한국의 기업들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판을 깔아주는 정도의 정책, 판에 뛰어들지는 많고요. 그런데 그 판에 어떤 공정 경쟁에 더 훨씬 초점을 맞춘다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미중 무역 전쟁 같은 대외 변수가 정말 긍정적으로만 돌아서 준다면 뭐 희망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저는 뭐 전에서부터 하던 얘기지만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구조 조정이나 뭐 규제 개혁이나 노동시장 유연성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일본 그 수출 규제를 맞았을 때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은 또 다시 이제 뭐 별 큰 영향이 없었다, 부정적인 영향이 생각보다 적었다니까 이게 또 다시 수그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맞는 조금 말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만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그 큰 피해는 좀 피한 것 같습니다. 예.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두 분 있습니다. 마크롱과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지금 지난 2년간 지난 이후에 지금 불란서 경제는
살아나고 있다. 좋아졌다는 기사가 네. 나오더군요. 진짜로 그렇게 욕먹던 마크롱이 네. 불란서 경제를 다시 벌떡 일어섰던 이 바탕에는 국민과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개혁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갔거든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점은 이런 경제의 위중함을 느끼셔갖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변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마크롱이 욕을 먹더라도 노동개혁을 끌어냈던 것은 다 그것을 국민과의 소통을 하면서 이해를 잡아냈기 때문에 지금 뭐 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하셔야 될 일들이 몇 가지 굉장히 줄여서 아주 집중과 선택을 하셔서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상황을 보면 지금 대외적인 거는 오늘 뭐 충분히 세 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좋지 않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고 내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로 뭐 소위 말해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물론 뭐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바깥 상황을 생각하면 참 내부적으로 뭔가 좀 옛날에 우리 IMF 때 금모으기 운동 했던 것처럼 뭔가 좀 내부적으로 의견이 좀 하나로 일치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좀 위기 상황이지만 이 위기를 뭔가 우리한테는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서 세 분 말씀이 다 공감이 좀 되는군요. 자 오늘 좀 종합적으로 좀 우리 경제 수출부터 해가지고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그다음에 양 교수님, 정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집회 문제가 있었죠. 재개구가 있었죠. 이제 이를테면 서초동에서는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광화문에서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좀 대대적으로 나와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론 분열이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 하나로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 리포트 좀 내용부터 먼저 보시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초동과 광화문, 갈라진 광장이란 지적까지 나왔던 최근 대규모 집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아닌 직접 민주주의 행위라며 긍정평가했습니다.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직접 목소리를 내준 국민에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대립이 더 깊어지거나 모든 정치가 매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양쪽 참가자 의사를 모두 존중한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낸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의 하나로 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의 요구, 조국 장관 퇴진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는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뜻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서초동과 광화문 이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좀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통령의 이 언급에 대해서? 네, 좀 어느 한쪽 집회를 비판한다거나 하는 그런 워딩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원론적으로 접근을 하려는 네. 그런 시도는 느껴집니다. 근데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글쎄요, 현재 상황에 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세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인식에는 과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으로 이제 국민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들 부정하는 국민은 찾기는 어려울 맞습니다. 겁니다만, 예. 근데 그 검찰 개혁이 도대체 무엇이냐? 검찰의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지지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춰봤을 때는 너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언급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요. 국론 분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게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럼 국론이 안 분열된 거는 또 네. 어떤 건지 싶네. 사실 그러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론이 안 분열된 나라가 과연 있겠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국론 분열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양성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거고요. 근데 이제 국론 분열이 어떤 분열이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글쎄, 통합의 가능성이 있느냐 첫 번째가 있고 이제 절충이라든지 이런 가능성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분법적이냐 아니면 다원적이냐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 이제 글쎄요 저기 서초동 집회나 또 광화문 집회 양쪽 다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한쪽 집회 가더라도 다른 집회 참가자하고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질 그럼요. 수 있는 예. 그런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권에서 더더욱 역량을 발휘를 해서 이 국민 여론의 토론에 붙인 결과들을 그 결과들을 이제 입법이라든지 이렇게 내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 또 문 대통령 언급에 있어요. 어쨌든 절차대로 가면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또 들어가 있긴 합니다. 네, 그 검찰 개혁 관련돼서도 대통령이 너무 구체적인 거를 얘기를 하면은 또 흔한 말로 또 가이드라인을 또 대통령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도 있을 거고 네. 청와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도 뭐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오히려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또 뭐 법무부도 나름의 검찰 개혁 네. 방안이 있고 검찰도 자체적인 개혁 방안이 있고 네. 또 여당이라든지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에 당장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것까지 뭐 세세하게 그러니까.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자신의 입장이 어느 정도 여당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네, 그것을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 지지도, 국정 수행 평가 전체적으로 점수가 다시 좀 내려가더군요. 네,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보시다시피 긍정은 좀 내려가고 부정은 올라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추세에 있는 것은 확실하고 또 부정하고 긍정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이 점점 올라가고 긍정 쪽이 내려가다가 그게 아마 기점이 그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하고 난 이후부터 좀 분위기가 다시 좀 네. 반대로 가다가 최근에 이제 광화문 집회 또는 초동 집회 이후에 또 분위기가 또 조금 또 다시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네. 그 여론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론에서 분명하게 어떤 진영에 속해 있지 않거나 네. 아니면 사안을 봐가면서 결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약자로 보이는 쪽을 조금 더 응원을 해주는 그런 성향이 또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 장관 그 자택에 대한 압색이 벌어질 때는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치다가 그러네요. 근데 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 이것이 혹시 수사를 방해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조 장관 문제가 언론에도 속속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로 국민 여론이 나쁘면 좀 장관직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여론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다시 끼쳐서 긍정이 내려가고 부정이 올라가는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뭔가 이렇게 고착화돼 있다라기보다는 나오는 사안에 따라 이제 좀 계속 변동이 뭐 이를테면은 뭐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변동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크게 여론조사 응답할 때도 본인이 진보, 중도, 보수 중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답변들이 있는데 그 여론조사들의 추이를 보면은 보수 쪽은 거의 무조건 반대. 성격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진보 쪽에서는 이제 대통령 지지라든지 조 장관 지지가 강하긴 한데 일부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흐름이 또 있고 이제 중도층이 결정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중도 쪽이 부정적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봤었던 서초동과 광화문 중에 어느 쪽을 네. 지지하느냐. 사실 이 여론조사는 문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는 것이라서 그러니까요. 네, 그 그리고- 국민들을 예. 위한 그 선택지가 없었는데 예. 거기도 보면 굉장히 팽팽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사실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예전에 태극기 부대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 네.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인파도 제법 많은 편이었고 맞아요. 예. 여론조사 결과도 광화문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광화문이 서초동보다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중도층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서초동 광화문 집회 공감도 이 설문조사는 샘플링이 500명밖에 안 돼서요. 저거를 네.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응답률도 5% 정도, 6% 채 안 되고 뭐 물론 설문조사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거를 또 너무 이렇게 또 확대 해석을 해서 좀 네. 김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뭐 국민들의 뜻이 다 저렇다 이렇게 또 그 고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네. 조사에 조금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라는 언급도 했지만 직접 예. 민주주의가 광장 정치하고 동일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특히 그것도 지금 뭐, 국면에서 예. 조금 우려스럽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여론조사에 이끌려가는 여론. 예, 그러니까 예. 말 앞에 수레를 놓는 식으로 여론조사가 여론을 리드하는 듯한 이런 형국이 펼쳐지면 대단히 곤란하다. 왜냐하면 직접 민주주의는 그냥 사람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기 과정이라든지 절충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 정치권이 이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국회 내에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 그렇죠.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될 겁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검찰 개혁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또 개혁안을 낸 게 심야 조사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공개 소환을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이랬고,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다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거 할 거면 한꺼번에 다 하지 뭐 이렇게 찔끔찔끔 정경심 교수 수사와 관련 연관이 자꾸 돼서 이렇게 뭔가 개혁 조치가 나오느냐. 네,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론 또 이렇게 째려 보자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네. 시각일 수도 있긴 한 건데 어쨌든 네, 검찰도 자체적인 개혁안을 갖고 있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이 개혁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다 임 총장도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이죠. 네. 근데 단기간으로 최근 며칠만 보면은 왜 이렇게 찔끔찔끔 내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며칠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연속 발표를 하고 있고 큰 흐름 속에서는 검찰도 많은 안들을 또 내놓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수부 축소 같은 경우는 검찰 내부에서도 직접 수사를 축소해야 된다. 예. 혹은 뭐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내부에도 있는 것이고 그럼요. 예. 윤 총장 본인이 검찰의 본부는 공소유지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준비된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개 소환 폐지하고 심야조사 폐지 이 부분도 검찰 입장에서도 포토라인에 막 피의자를 세우고 막 데려가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성가실 수 있는 데다가 또 심야조사 같은 경우는 피의자만 밤을 새는 게 아니죠. 검찰도 검사도 그럼요. 밤을 새야 됩니다. 밖에는 네. 기자들도 밤새고 있죠. 그렇죠. 예. 야간 노동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해보자. 그리고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원인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을 텐데 한편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너무 가혹하게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정경심 교수한테 많은 다른 피해자에 네. 비해서는 특혜를 줬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평등하게 만 명이 아닌 만인에게 적용되는 그럼요. 법을 그런 준칙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검찰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왜 진작 실시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따져 물을 수 있겠죠. 예, 뭐 그래서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조 장관 가족 관련된 얘기 하나 해보죠. 정경심 교수도 그러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소환 조사를 2차 소환 조사를 원래 했던 날 못하고 그 다음 날 했었고 네. 물론 그 다음 날 해서는 이제 15시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만 뭐 이런저런 뭐 내용을 어제 말씀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깊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근데 조 장관 동생도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면서 영장 실질 심사를 연기 신청을 했다는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남매잖아요 결국은 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뭐 수사 또는 뭐 심사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자꾸 건강 문제가 공통점으로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될 즈음에 동양대에도 왔다 갔다 했었고 네. 그동안에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또 교수로서 활동을 해왔던 네.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단 아프다는 이유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 동생 같은 경우도 이제 디스크 수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의학계에서 뭐 주변에 디스크 환자가 계신 분들이나 본인들도 잘 아시겠지만 디스크 수술을 하지 않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것을 결코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다른 사람들도 아프다고 하면 저렇게 예. 미뤄졌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인들이 저게 이제 기사로 들은 거기 때문에 본인들은 실제 본인들의 실제 신청하는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강 문제와 참 이 수사 문제 또는 뭐 실질 심사 등 이런 문제들이 참 이게 과거와는 참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왜 이렇게 일종의 특혜가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차차하게 정상인 거죠. 몸이 아픈 사람 뭐 조사를 하는 게 그게 꼭 바람직한 방향은 분명히 아닐 테니까요.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에 기소가 된 혐의죠. 그 첫 재판이 이제 18일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얼마 안 네. 남은 건데 이걸 좀 미리 좀 우리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 간의 핵심 어떤 그 뭐 쟁점, 법리 다툼을 좀 네. 가장 쟁점적으로 벌일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기소가 된 계기는 동양대학교에서 조국 장관 딸이 받았던 표창장 네. 문제가 될 텐데 그렇죠. 이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아직도 뭐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공방이 뜨겁거든요. 한쪽에서는 이제 특히 조국 장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한 방송사의 그 프로그램도 나갔었고 그 조 장관 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표창장 문제에 대해서 이게 위조가 아니다. 그리고 위조에 처음 단서를 제공했던 최성해 총장이 오히려 의심스러운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최성해 총장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인 최규일 의원 간에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검찰 쪽에서는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증거를 들이밀면 그것은 바로 입증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예, 피력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부분이 18일 첫 재판에서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왜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네.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동양대 그 표창장 같은 경우 그걸로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검찰이 그러니까요. 처음에.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기소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에서 증거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아직은 있는 그렇죠. 사안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표창장 문제가 가장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뭐 현재 이제 조국 장관 동생이 구속의 위기에 있는데 그 문제인 웅동학원 관련된 네, 그렇게 순서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동양대 표창장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서 앞에 그거는 나오는 아니고. 제일 먼저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첫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일종의 거기서 이제 기소가 된 공소유지가 되고 실제로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유죄나 이런 쪽으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식으로 뭔가 이제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가 이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 재판을 다 뭐 네, 분위기를 좌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실마리는 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1분 조금 더 남아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까요? 유재수 감찰 관련된 부분이 이제 국감에서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서 네.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유재수 부산의 부시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아. 경제부시장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어떤 뭐 항공료라든지 유학 이런 대납의 의혹이 불거져서 특감반에서 조사를 들어갔었는데 그것을 윗선 지시로 무마시켰다라고 하는 거고 그 윗선이 뭐 박형철 비서관이라든지 혹은 뭐 이인걸 특감반장이라든지 이쪽에서 무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아니다. 그래서 그 위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것을 무마했다라는 의혹, 주장이 나온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감에서 상당히 좀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로 자꾸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이게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나 그런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 이 부분까지는 뭐 그렇게 메인 타겟이 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덮었는가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릴까요? 국정원 안보비가 5,400억 원대에서 7,000억 원대로 30%나 증액이 됐다고 그러더군요. 이 안보비라는 거는 네. 뭡니까? 그러니까 안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고 옛날 특활비. 예, 이 특수활동비를 전직 대통령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썼다라는 그것 때문에 맞아요. 예. 처벌 위기에 예.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 국정원 특활비를 좀 줄이는 추세였었어요. 2018년에는 4,631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보다 줄어든 건데 다시 2019년에 올라갔습니다. 18% 그러네요. 올라갔고 예. 2020년 내년도 예산안에는 30%가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이제 국회 특활비는 뭐 동결 수준으로 가는 것이고
경찰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네요. 줄이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하필 국가정보원 것만 그러게요. 올리는가?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어떤 국내에 그런 정보 활동들을 줄이기로 예. 없애기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특활비를 올린다는 것이 이게 또 내로남불 논란으로 그러네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보니까 저 표에 나온 대로 다 줄었는데 정보원만 계속 늘고 있군요. 특히 국회 같은 경우는 81억 원 하던 게 좀 9억 원까지 줄어서 10분의 1을 줄었는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곱지 않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참 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또 사실 어떻게 쓰는지도 잘 검증이 안 네, 된다면서요. 깜깜이 예산으로 분류되고 그러니까요.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2년 전 2017년 9월에 정점을 찍고요. 경기 하락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통계가 잡히는 지난 1972년부터 우리나라가 10번 정도의 이른바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경기 사이클이요. 경기 정점에서 바닥까지 찍는데 평균 18개월, 1년 반 정도 걸렸고 가장 길 때는 29개월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번 사이클은 수축기가 23개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평균은 넘겼고 최장 기록까지는 뭐 굳이 따지자면 한 6개월 정도 남긴 했죠. 더 갈 수도 있고요. 경기 하락기가 그 전에 끝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부의 경기 대응 방식이 과거와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세계 최저 저출산 국가 또 가장 빠른 고령화 국가라는 이런 초대형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단기적인 부양을 위한 기존의 대응 방식은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지금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을 이제는 만들어서 내놔야 될 시점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Thank you.